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그냥 꾹 삼켜버린 적 말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오랜 친구에게, 혹은 이웃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도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틀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결국 입을 다물어버린 순간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삼키고 나면 어떻습니까? 속은 답답하고 마음은 무겁고 그 사람과 마주칠 때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생깁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그 후회는 조금씩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 나이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아닙니다. 말이 어려워진 이유는 여러분의 성격이 소심해서도 표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어른의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것도 신중하고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먼저 걱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을 꺼냈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상대방이 발끈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같은 말도 누군가는 관계를 끊는 칼이 되고 누군가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실이 됩니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해라는 말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한쪽에서는 나보고 이상하다고? 그럼 당신은 정상이야? 하며 싸움이 시작되고 다른 쪽에서는 무슨 일 있어? 괜찮아? 하며 대화가 열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닫지 않으면서도 내 말은 제대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5가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3가지, 참으면 병 되는 말과 꼭 꺼내야 할 말을 구분하는 법, 감정을 섞지 않고 의견만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품위 있게 선을 긋는 표현 5가지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꺾기 위한 기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내 마음도 상하지 않고 상대방도 상처받지 않으면서 우리 사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어른의 언어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관계를 잘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으면 병 되는 말과 꼭 꺼내야 할 말입니다. 68세 김정숙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겁니다. 설거지 한 번, 쓰레기 한 번 내다 버리는 것도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내가 평생 돈 벌어왔는데 이것도 못 쉬냐고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삼키는 동안 김 씨의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김 씨는 알았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을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세대지만 참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을수록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반대로 65세 박영희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에 무관심하자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도 집에 있고 나도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집안일을 어떻게 나눠서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도 나이 들면서 예전만큼 힘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곧 그래, 내가 생각이 없었네. 뭘 도와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아침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김 씨는 말을 참았고 박 씨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몇 달 후에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오랜 연구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했습니다. 페니베이커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힘든 감정이나 하고 싶은 말을 일기로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일만 기록하게 했습니다. 몇 주 후 감정을 표현한 그룹이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결국 몸으로 나타난다는 증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이 억압하고 있는 것을 몸이 대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속여도 몸은 지금 괜찮지 않아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 만성 피로 같은 증상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참는 것과 배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것이고, 참는 것은 나를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말하지 않은 불만이 쌓여서 나중에는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됩니다. 반드시 꺼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내 존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말입니다. 이건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나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상처받습니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썩어갈 뿐이다. 참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곪아가는 겁니다. 상처는 공기에 노출되어야 아뭅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의 문제도 말로 꺼내져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을 꺼낸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고 계속 참을 때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존중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존엄은 참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말할 때 지켜집니다. 대화의 시작이 전부는 아니지만 시작이 잘못되면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민한 주제를 꺼낼 때는 첫 문장이 관계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황금 첫 문장은 서로 전혀 다른 상황에서 쓰이는 독립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요즘 땡땡땡 때문에 내가 좀 힘들더라고요. 62세 이미숙 씨는 딸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씨가 잠깐 물건을 놓으면
며느리가 즉시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이 씨는 안경을 어디 뒀는지, 약을 어디 두었는지 매일 찾아 헤맸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청소하는데 뭐라고 할 수 있나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씨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집을 깨끗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운데 요즘 내가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힘들더라. 내 방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두면 안 될까?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제자리에 두는 게 편하더라고. 며느리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없었네요. 앞으로는 어머니 책상은 그대로 둘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씨가 왜 내 물건을 맘대로 치우는 거야?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며느리는 제가 청소한 게 잘못인가요? 라고 방어적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개발한 비폭력 대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비난받는다고 느끼면 즉시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반면 상대방의 필요와 어려움을 듣게 되면 공감 모드로 전환됩니다. 당신이 문제야가 아니라 나는 이게 힘들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래서, 내가 저래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더라입니다.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둘째, 구체적인 상황을 지목합니다. 막연하게 요즘 힘들어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힘들더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공격받으면 싸우지만 도움을 요청받으면 돕고 싶어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심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상대방에게 내 어려움을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혹시 내가 땡땡땡 했다면 미안해요. 70세 최순자 씨는 최근 오랜 친구 한 명과 사이가 어색해졌습니다. 모임에서 최 씨가 무심코 한 농담을 친구가 기분 나빠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친구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는 말에도 핑계를 댔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지? 며칠을 망설이다가 최 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요즘 많이 바빠? 나 혹시 저번에 만났을 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했니? 그랬다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더라고.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내 말이 좀 상처였어. 근데 내가 이렇게 먼저 전화해줘서 고마워. 나도 너무 예민했나 싶기도 하고. 그날 통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최 씨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그 어색함은 계속 쌓여서 결국 관계가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프랜시스 플린 교수는 사과에 관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과보다 불완전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내가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해라는 식의 사과가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먼저 손 내밀기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관계가 어긋난 것 자체를 먼저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져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이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내가 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심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먼저 다가가는 것은 더 큰 용기입니다. 세 번째, 나는 땡땡땡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때요? 67세 김철수 씨는 최근 아들 부부와 명절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 씨는 명절에는 가족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들 부부는 올해는 조용히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김 씨는 명절에 부모 집에 안 오는 자식이 어디 있냐며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 씨는 전화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명절에 가족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도 1년 내내 바빴으니까 쉬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 아빠 입장도 좀 들어줄래?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얘기하기가 훨씬 편하네요. 우리 한번 조율해봐요. 결국 아들 부부는 명절 당일은 집에서 쉬고 그 다음날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김 씨도 만족했고 아들 부부도 부담이 덜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폴 블룸은 공감과 이해의 차이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할 때보다 들어는 주지만 동의하지 않을 때 더 수용적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 의견을 경청했다는 느낌만 받으면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이 문장이 강력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발언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한 후 당신은 어째? 라고 묻는 순간 대화는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됩니다. 상대방은 내 의견도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상대방에게 묻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이 진정한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건 내 부탁인데 들어줄 수 있을까요? 64세 윤명희 씨는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와 가까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요즘 윤 씨에게 너무 자주 연락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사소한 일들을 물어봅니다. 윤 씨는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어색했습니다. 고민 끝에 윤 씨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요.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이건 제 부탁인데 급하지 않은 일이면 오후 4시 이후에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시간에는 제가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할머니는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내가 미안하네. 그럼 그렇게 할게라고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호혜성의 원리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으면 저항하지만 부탁을 받으면 들어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건 내 부탁인데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요청과 요구의 차이입니다. 요구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요청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니? 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명령에는 반발하지만 질문에는 답하고 싶어 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부탁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을 따라야 하는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체로 대하는 겁니다. 5번째, 당신 덕분에 땡땡땡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69세 서정훈 씨는 최근 아내가 준비한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 씨는 감동했지만 솔직히 음식이 너무 짜서 먹기 힘들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아내는 예전 입맛대로 간을 했던 겁니다. 서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하자니 앞으로도 계속 짜게 먹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음식이 너무 짜라고 하면 아내가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특별한 생일이 됐어. 근데 하나만 말해도 될까? 요즘 의사가 싱겁게 먹으래서 그러는데 다음에는 간을 좀 덜 하면 안 될까?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 아내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다음부터는 싱겁게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먼저 표현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말해도 아내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 긍정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긍정적인 피드백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비판이라도 긍정적인 말로 감싸면 수용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긍정이 먼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비판이라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한 일 덕분에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느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은 덕을 더 빛나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한 것을 인정받을 때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비판만 있으면 의욕이 꺾이지만 칭찬과 함께 있으면 개선할 동기가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좋은 첫 문장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나쁜 첫 문장은 관계의 문을 닫는 자물쇠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 첫 문장은 황금 첫 문장의 반대가 아니라 관계를 즉시 얼어붙게 만드는 완전히 다른 위험 유형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항상 절대 전혀 땡땡땡 해. 66세 정미란 씨는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싸움이 됐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잊거나 집안일을 미루면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절대 약속을 안 지켜. 남편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항상 안 지켰어? 이번 한 번뿐이잖아. 그렇게 본론은 사라지고 항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방식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또 약속을 잊자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3시에 병원 가기로 했었잖아. 근데 당신이 깜빡한 것 같아. 중요한 검사였는데 좀 속상하네. 남편은 이번에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다음 주에 다시 예약할게.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오늘이라는 말은 이번 한 번의 실수만 지적했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40년간 부부 관계를 연구하면서 절대 언어가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임을 밝혔습니다. 항상, 절대, 전혀, 한 번도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방어 모드로 만들고 대화를 논쟁으로 바꿉니다. 왜 항상이라는 말은 위험할까요? 첫째,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항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과장된 표현은 상대방에게 반박의 여지를 줍니다. 둘째, 상대방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절대 안 변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변해봤자 소용없구나라고 느낍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은 진실을 파괴한다. 상대방을 항상 그런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관계를 왜곡합니다. 두 번째,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야. 63세 한경자 씨는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씨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불만도 없고 다 좋은데 내가 자꾸 예민하게 구는 게 문제야. 좀 더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후로 한 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한 씨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자야, 그 말은 며느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괜찮으면 상대방도 괜찮아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 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의 감정을 무시했다는 것을요. 다음 명절 전 한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지난번에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명절이 내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더라.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지 한번 얘기해 볼까? 며느리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공감의 본질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공감은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는 순간 공감은 사라집니다. 이 문장의 문제는 상대방의 감정을 문제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는 무해해 보이지만 그 뒤에 당신이 문제야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각자 다릅니다. 내게 괜찮은 일이 상대방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얼굴은 명령이다. 상대방의 감정은 내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응답해야 할 요청입니다. 세 번째,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71세 박동수 씨는 아들과 사업에 관해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싶어 했지만 박 씨는 예전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내 말이 맞을 거야. 새로운 걸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의 새로운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박 씨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권위로 아들을 눌렀다는 것을요. 이후 박 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면 아빠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어째? 내가 본 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무가 아니라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MIT의 심리학자 에드가 샤이는 권위와 신뢰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권위를 내세울수록 신뢰는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알아라는 말에 복종은 할 수 있지만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나이와 경험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세우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내가 더 많이 알아라는 말은 너는 몰라라는 뜻입니다. 진짜 권위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이 사람 말은 들어볼 만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의 존재조차 모르는 자다. 진짜 영향력은 강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존중에서 나옵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 대화가 싸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과 의견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거지를 안 해서 짜증나는 의견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반면 설거지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저녁 준비하기 힘들어는 사실입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의견만 전달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나는 화법과 너는 화법의 차이입니다. 65세 최영숙 씨는 남편의 늦은 귀가가 불만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 자주 만났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늦게 들어와? 나 혼자 집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친구들이 당신보다 더 중요해. 남편은 발끈했습니다. 내가 친구도 못 만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라고. 싸움 후 최 씨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친구들 만나는 거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근데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나는 걱정이 돼. 요즘 당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잖아. 그리고 저녁에 당신이 없으면 나는 좀 외로워. 친구 만나는 건 좋은데 밤 10시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까? 남편은 이번에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이 없었네. 앞으로는 10시까지 들어올게. 늦어지면 미리 연락할게. 같은 내용이었지만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니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은 나 전달법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너는 뭐뭐해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너 전달법이고 나는 해라는 표현은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나 전달법입니다. 실험 결과 너 전달법은 상대방을 방어 모드로 만들었지만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공감 모드로 만들었습니다. 너는 늦게 들어와라고 하면 상대방은 내가 언제 늦게 들어왔어? 라고 반발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늦으면 걱정되라고 하면 상대방은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라고 반응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너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너는 잘못했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내 감정을 표현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비난받으면 방어하지만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나는 힘들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합니다.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둘째,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나는 걱정이 돼 셋째, 구체적인 부탁을 합니다. 10시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이 순서를 지키면 상대방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할 때 타인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말하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화나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속상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품위 있게 선을 긋는 표현.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하게 거절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경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표현은 품위를 지키면서도 내 공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68세 김혜자 씨는 동네 모임에서 총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김 씨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제안인데요. 요즘 제 건강 상태로는 총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분을 추천해 드릴까요? 모임 사람들은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 그러세요. 건강이 우선이죠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협상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거절할 때 이유를 설명하면 수용률이 90% 이상 높아집니다. 단순히 안 됩니다보다 이런 이유로 어렵습니다가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은 제게 좀 상처가 되네요. 64세 오경희 씨는 시누이가 자주 외모나 살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요즘 많이 쪘네. 집이 좀 어수선하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오 씨는 참다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그 말씀은 제게 좀 상처가 되네요. 언니는 농담으로 하신 거 아는데 저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시누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사과했습니다. 어머, 미안해. 나는 그냥 가볍게 한 말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정말 미안해. 그 후로 시누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브렌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강화합니다.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상처받아서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긋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상처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제 선택에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66세 신민정 씨는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사세요라고 조언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좋은 의도인 건 알지만 자신의 선택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 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해주는 거 고맙지만 이 부분은 엄마가 직접 선택하고 싶어. 엄마도 아직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은 처음엔 의외였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럼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율성을 존중받을 때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의 배려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내 자율성을 지킵니다. 네 번째, 지금은 제가 혼자 있고 싶어요. 70세 이정숙 씨는 배우자를 잃은 후 친구들이 자꾸 위로하려 찾아왔습니다.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때로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이 씨는 친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 정말 고마운데 지금은 내가 좀 혼자 있고 싶어. 며칠 후에 다시 연락할게. 친구는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심리학자 수전 K는 혼자만의 시간이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중요하지만 나만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확보합니다. 다섯 번째, 이건 제가 편하지 않은 주제예요. 67세 박순옥 씨는 모임에서 자꾸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는 편하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될까요?
모임 사람들은 흔쾌히 주제를 바꿨습니다. 갈등 회피는 때로 건강한 선택입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의 주제를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내 경계를 지킵니다. 노자는 싸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논쟁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차갑게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참으면 병되는 말과 꼭 꺼내야 할 말을 구분하는 법,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5가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3가지, 감정을 섞지 않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품위 있게 선을 긋는 표현 5가지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강하게 말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보다 부드럽게 말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어렵고 훨씬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어떻게 말하느냐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때로는 관계를 잃으며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감정과 의견을 분리해서 말하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드럽게 말해도 충분히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 하나만 골라서 써보십시오. 요즘 땡땡땡 때문에 내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건 내 부탁인데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은 당신 덕분에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은 하나만 실제로 써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소 하던 말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싸움이 됐을 상황에서 대화가 이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겼을 말을 꺼냈는데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관계를 잃으며 살아왔습니다. 오해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혹은 말하지 못해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배우자든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들과의 관계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분명한 말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할 말은 하되 싸우지 않는 것, 부드럽되 분명한 것, 상대방을 존중하되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배우고 익혀온 어른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중 단 한 번만이라도 오늘 나눈 표현 중 하나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따뜻하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시오.